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MBTI 철학자, 성격 유형으로 분석한 거장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기 실현의 존엄함. 그들은 상실과 배신, 불행, 분노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세상과 관계를 맺는 패턴을 알면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게 된다. 이우철 지음, 송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알게 된다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우리 가족도 덜 불행했을 거예요. 더 일찍 나와 아이의 성격 유형을 알았더라면 아이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하고 다른 거였네요. 내가 MBTI 성격 유형을 토대로 상담을 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타인과 대화할 때 흔히 같은 한국말이 분명한데도 상대방이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럴 때면 내 맘 같지 않다 라며 혼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가까운 사이에는 더 그렇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까운 만큼 저절로 통해한다는 그릇된 기대 탓에 이런 오해와 실망과 갈등이 더 생겨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만큼은 나와 통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사이가 멀어져 고민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아니던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은 어떤가. 내 마음대로 되기는커녕 도통 그 속을 알기가 쉽지 않다. 같은 핏줄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뭇 다르다. 가족도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하는데 하물며 학교, 직장에서 만난 이들은 어떠하겠는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기 다른 것을 원한다. 다른 동기, 목적, 가치,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변화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게 된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는다. 과연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가?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성격은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한 특성이고 자기만의 개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근간이다. 칼 구스타브 융은 심리학적 유형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려면 우선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에서 성장해야 한다. 알맞은 토양에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자기답게 잘 자랄 수 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고난 성격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 살면서 마치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격이라는 나무에 잎이 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격은 바뀐다기보다 발달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스토아학파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그의 책 편람에서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가 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몸, 재산,
명성, 직업, 부모, 친구들, 동료들, 상사, 날씨, 경제, 과거, 미래,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 패턴을 그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 나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우월하거나 열등한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알면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열등 기능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순간 나를 먼저 살핌으로써 즉각적으로 반응에 만드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열등 기능을 알면 문제의 근원이 상대방이 아닌 내 열등 기능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겸손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완성해 갈 수 있다. 자신과 반대되는 선호 경향의 장점을 배우고 반대되는 유형을 지닌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서양 사상가 5명을 MBTI 유형으로 분석했더니 융은 이처럼 사람이 누구나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능 유형 또는 심리 유형을 창안했다. 1920년 융은 20여 년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를 발표한다. 융이 말한 심리학적 유형론의 핵심은 선호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기능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특징적이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만 봐서는 제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다. 그는 이 경향성을 일반적인 태도에서 보이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정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및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이사벨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는 융의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차를 유추해낼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20여 년간 관찰했다. 지속적인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심리 도구가 바로 MBTI이다. 이 전체 과정에서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MBTI에 나타나는 지표에는 융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JP 지표도 들어있다. 그래서 현재의 EI, SN, TF, JP 지표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MBTI는 칼 융의 심리학에 입각한 성격 유형 이론의 다름 아니다. 심리 유형 이론에 입각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주는 궁극적인 유익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타인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에 있다. 많은 이들이 성격 유형에 대해 알기 전에는 스스로나 타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고쳐보려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해로운 시도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면 자기에게 합당한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타인 역시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성격 유형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유형의 틀 속에 끼워 맞춰 너는 무슨 형이야 라며 개인을 함부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SFP 유형은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INTJ와 INFJ는 너무 진지해서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MBTI 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유형론의 틀에 가두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유형은 일종의 외투이다. 같은 외투를 여러 사람에게 입히더라도
생김새에 따라 오태가 전혀 다른 것과 같다. 2002년 석사 과정을 밟던 중 가족 치료학 교수님을 통해 처음 MBTI를 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내 MBTI 검사 결과는 INFJ였다. 사람을 16개의 틀에 넣고 해석한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나는 내 성격 유형에 대해 해석을 듣고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심리 유형론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MBT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적용 과정을 두루 거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INFJ인 나를 이해하면서 자가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나의 오만이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인 정치인, 시인들을 찾아가서 알매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아는 채 할 뿐이었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겸손이 없이는 결코 지식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의 말처럼 MBTI 연구소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공부할수록 그리고 내 편견에 관해 깨달을수록 나는 내 지식의 빈곤함을 깨닫고 그 오만함의 껍질을 하나둘씩 벗을 수 있었다. 나는 MBTI를 공부하면서 앞선 세대의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함과 그에 따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던 우리의 롤모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온전히 자기 실현을 이루고 개성화를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친 위인들의 삶은 분명 우리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MBTI 연구소 신영규 소장이 철학자의 삶을 성격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제안하셨다. 철학자들의 삶 자체가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동서양 사상가 5명을 MBTI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타고난 유형은 무엇이며 자신의 열등 기능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었는지, 또 길게는 수천 년을 넘어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했었다. 성격 유형은 16가지인데 굳이 이 5명을 추린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MBTI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들의 인생 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상실과 배신, 불행, 분노 등 부정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재료들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개인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한 기능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열등 기능을 딛고 의식을 확장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저절로 용기와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들이 몸담았던 시대와 환경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분노하고 절망해야 마땅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좁은 시야에 갇혀버리게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거장이 되었다. 그 거장들이 바로 ESTJ 아리스토텔레스, ESFP 공자, ENFP 도산 안창호, INTJ 마키아벨리, INFP 소크라테스이다. 지난 세기 철학자들을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문헌에 근거한 추정 작업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 나는 사색과 성찰에 그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역량을 갖췄을 것이다. 또 자기 안에 자리한 편견과 오만을 또렷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가만히 멈춰서서 사색에 골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타조는 가끔 모래의 머리를 파묻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
이제껏 사람들은 타조의 이런 행동을 적이 나타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타조 효과이다. 이 말은 위기에 눈을 감아버리는 회피 행동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조가 정말 겁이 나서 그랬을까? 타조는 인간보다 시력이 좋아서 4km 이내의 사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걸까?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타조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려고 모래에 머리를 박고 온몸의 감각을 최고조로 이끈다. 발소리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위장할 것인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머리를 땅에 묻는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5명의 MBTI 유형을 거울 삼아 본래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더 크고 온화한 나로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냉철한 사색과 성찰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타인의 본심을 읽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누구나 고난과 위기가 던지는 인생의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 비현실적인 일상 속으로 내몰고 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철학자여야 하는 것이다. 철학을 통해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 답을 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탁월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MBTI가 더해지면 각자 타고난 재능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최선의 인생을 빚을 수 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응시해야 할 때다. 삶이 불현듯 들이미는 위협과 좌절에 대해 가장 자기다운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답을 주는 응답자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이 그 누구도 대신 읽어줄 수 없는 나와 내 인생에 관한 전문가, 더 나아가 타인의 삶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MBTI 철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가을의 문턱에서 이요철 5장 아레테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기를 위하여 INFP 소크라테스 태생부터 불공정하고 불리한 게임에 놓였다면 소크라테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로 살았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며 인류 최초로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한 이가 바로 그다. 소크라테스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청년기의 삶을 통해 부모의 성격 유형과 교육 철학이 미치는 영향, 타고난 학습 유형과 기질에 따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는 석공인 아버지와 산파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이 살던 시대는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야말로 헬 그리스라고 불릴 만한 시대였다. 대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어졌다. 힘의 논리에 오도된 아테네 정치인들은 기나긴 전쟁과 무거운 부역에 시달리는 일반 시민들의 애환에 무관심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부조리와 부당함으로 약한 자들을 억눌렀다. 정의와 공평은 말로만 존재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결정되어 있던 시대였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젊은이에게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혼돈의 땅이었다. 아테네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더한 불의와 불합리가 판을 치는 시대였다고 해도 될 것이다. 부조리와 부당함을 초월하는 법.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다. 아테네의 도시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12m 높이의 성벽을 사이에 두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극명히 나뉘었다. 소크라테스는 못 가진 자들의 도시인 아테네 남동쪽 변두리인 알로페케에서 태어났다. 아테네의 보호벽 밖에 있던 위험지대, 도공들의 도시인 케라메이코스 구역이다. 케라메오스 신의 이름을 딴 이 변두리 지역, 케라메이코스에는 동네 이름처럼 도공들이 살았다. 고대 아테네의 대표적인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기사들에서 소크라테스가 살던 도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에리다노스 강에서 소시지 상인이 개와 당나귀 고기를 다져서 만든 소시지를 팔고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장녀들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목욕탕에서 쓰고 버린 물로 목을 축인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둡고 음침한 도시였다. 케라메이코스는 아테네 목욕탕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던 곳이었으며 수많은 매춘부가 있었다. 그곳은 기원전 12세기부터 묘지였고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주요 도로에는 눈길이 닿는 곳까지 비석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토록 취약한 환경에서 소크라테스는 대략 40살까지 살았던 것 같다. 반면 가진 자의 도시 아테네는 겉모습을 중시했다. 말 잘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자가 성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었다. 타인을 짓밟고 성공하려는 음모와 비방, 불의와 무절제의 각축장이었다. 도시 전체가 부조리와 부당함으로 똘똘 뭉친 단단한 바위 같았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은 눈꽃만큼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시절에 성공하려면 명망 있는 귀족의 신분, 출세를 보장해주는 정치인과의 인맥 형성, 소피스트에게 받는 고액의 논술과에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 중 한 가지라도 있어야 했다. 지성인 그룹인 소피스트들은 입신양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얻는 임기응변식 처세술을 가르쳤고 그 대가로 불을 거머쥐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일 소크라테스의 부모가 당대 유행하는 교육 철학을 맹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략 아래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인 아테네로 이사하는 방법이다. 빚을 내서라도 지혜의 스승이라 이름을 가진 소피스트에게 논술 고액 과외를 시키면 된다. 그리고 유망한 정치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과 친분을 유지한다. 둘째, 아나르코스라 불리는 아나키즘의 추종자가 된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부당하고 부조리한 국가, 정치인, 기득권 세력들을 비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태생적인 조건과 출신 성분으로 볼 때 매우 불리하며 불공정한 게임에 참가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있다. 경쟁이나 질투의 대상을 선의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흠을 크게 비난함으로써 자기 이익이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다. 소크라테스의 열등 기능은 외형사고다. 그의 열등 기능이 부정적으로 드러난다면 자기 성찰 없는 내로남불의 비난을 일삼는 선동가 또는 폭압적이고 고집불통 같은 모습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실, 공감, 의미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상가적 기질의 강점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큰 선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오는 의미와 중요성을 중시했다. 조화, 자기실현, 그리고 진정성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세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초월하여 더 큰 선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욕망. 많은 이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좋은 환경, 능력 있는 부모, 좋은 학군, 재력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각자 타고난 마음의 기능과 기질, 태도에 따라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욕망을 건드려주면 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얽힌 일화가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그리스 시대의 3대 비극 작가 중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연극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본다. 이 작품 한 편이 이상적 기질, NF인 그의 인생에 남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안티고네가 상징하는 동정과 연민, 그리고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않는 인간에는 소크라테스에게 남다른 감동을 주었다. 연극을 보고 집에 돌아와 흥분 속에 이야기할 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잠재된 성향을 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지닌 동정과 연민의 힘, 인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알았다. 그의 부모들은 이러한 아들의 성향이 불우한 삶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처음 언급한 철학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은 흐른다이다. 인터넷에 헤라클레이토스를 검색해 보면 그의 말이 이렇게 나온다. 한 번 발을 담근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흐른다를 잘못 해석한 결과다. 모든 것이 영원히 변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의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정지해 있는 어떤 것, 변화를 겪지 않는 어떤 것, 모든 대극적인 상태 사이에는 조화가 감추어져 있고 다툼 속에는 화해가 있다라는 것이다. 반대되는 것에 무슨 조화가 감추어져 있고 어떻게 다툼 속에 화해가 있다는 것인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모순이다. 이상적이며 추상적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는 달랐다. INFP들은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두며 보편적인 선을 선호하며 조화를 중시한다. 이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 정열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해주면 된다. 이러한 강점이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평생 견인해 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주기능, 내향 감정들은 연민과 동정의 가치가 남다르다. 그 가치를 삶에서 깊이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 그것이 곧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었다. 그 갈망이 환경의 제약을 넘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아테네 도시를 넘어 세계를 품은 외향 직관이 가진 이상과 가치는 절망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절제하고 헌신하는 자세.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탁월함의 개념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다. 기원전 431년, 소크라테스는 중장 보병으로 3년간 포티다이아 전투에 참전했다. 다음은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의 중언이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한 곳에 서서 무언가 사색하기 시작하셨는데 사색에 진척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탐색하시더군. 한낮이 되자 모두 감탄하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아침부터 사색하고 계신다고 수군거렸다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선생님이 밤새도록 서 계시는지 보려고 거적을 들고 그곳으로 모여들었다네. 선생님은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계시다가 해가 떠오르자 기도를 하고 거길 떠나셨네. 포티다이아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내향직관 IN의 소크라테스가 아침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사색에 빠졌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 전환이 이루어졌던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철학사에서 탁월함의 개념이 전환된 시점이다. 그가 깨달은 탁월함은
아테네인들이 추구한 외모가 아니라 절제하고 헌신하는 자세였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아테네인들처럼 남에게서 승리를 빼앗고 적을 사륙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이처럼 내향형, 아이는 내적 반응에 관심을 기울인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다이몬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다. 영혼을 뜻하는 다이몬은 끊임없이 양심에 호소하는 존재다. 그는 인간이 불의와 부조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돕는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을 거울 삼아 자기를 들여다보도록 인도하는 선량한 목소리다. INFP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는데 다이몬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INFP는 자신의 상호작용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 긍정적인 내적 가치가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소크라테스는 부주의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봄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INF의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시대, 존경할 만한 어른 하나 없는 시대, 갑의 횡포로 인해 을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시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 국내외 모든 정세가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시대에 자기 실현을 이룬 INFP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기의 시대, 진짜 잘 사는 법. 이제부터 설명하는 INFP, 외향적 직관을 지닌 내형적 감정의 특징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한다. 직관 인식, FP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통할 때가 많다. 직관 인식, NP형을 분간해내려면 문장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논리적 연결고리도 없이 훌쩍 건너뛰는 빈도를 헤아려 보면 된다. 직관인식 NP형은 애초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 속에 수많은 여담을 끼워 넣기도 한다. 또 이야기의 요점을 대화의 맨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도 있다. 이상가적 기질, NF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그들은 자기 실현을 갈망하며 실체가 되고자 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유일무이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독특함과 유일함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황한다. 이들은 완전하게 자기를 실현하고 완벽하고 유일한 정체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자아를 찾는 확실한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보호자적 기질 SJ, 예술가적 기질 SP, 합리적 기질 NT도 인생의 의미나 진정한 자아 찾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NF만큼 그런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상가적 기질 NF들은 왜 자신들 외의 88%의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은 통합된 모습, 즉 완전한 내적 통합을 뜻한다. 거기에는 겉꾸밈이나 가면, 거짓, 수치, 역할 연기가 없어야만 한다. 통합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 진정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는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이다. 사람에게 많은 노력과 감정을 쏟고
그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편이다. 이상가족 기질 NF들은 책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여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일깨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